부자가 되고 싶지 않는 사람은 사실 가난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부자가 됐기 때문에 적게 가지고도 넉넉하게 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25년 전 법정 스님의 예언이 현실이 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젠가 서구의 물질 문명이 한계에 부딪힐 때 그들이 동양의 지혜를 찾아 우리 절까지 올 것이다. 그리고 2021년 정말로 미국 월스트리트 최고 엘리트가 모든 걸 잃고 해인사로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예언이었을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로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돋는 제 경험담입니다. 25년 전 한국의 법정 스님께서 하신 예언이 저를 통해 정확히 실현되었거든요. 지금부터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예언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골드만삭스 부사장으로 일하는 전형적인 월스트리트 엘리트였거든요. 저는 정말 미국식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하버드 MBA 출신에 연봉이 15억 원, 총 자산이 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맨해튼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페라리를 몰고 주말마다 개인 제트기로 라스베이거스를 오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 사고방식이었어요. 완전히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뭐든 살 수 있고 갖고 싶은 건 뭐든 가질 수 있어. 이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지만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바로 법정 스님께서 25년 전에 말씀하신 오만에 빠진 서구인의 전형이었어요. 2020년 어느 날 하버드 동창인 브래드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에밀리, 대박 투자처가 있어. 한국의 테크 스타트업인데 석 달 안에 10배 수익 보장이야. 한국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거기서 무슨 제대로 된 기술이 나와? 우리 실리콘밸리 발끝도 못 따라올 텐데. 브래드가 계속 설득했어요. 에밀리, 너는 아직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요즘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무시했어요. 설마 한국이 우리 미국을 이길 수 있겠어? 기껏해야 우리 기술 따라 하는 수준이겠지. 그런데 브래드가 하버드 수석이었고 지금까지 투자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서 결국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한국이든 뭐든 돈 되면 상관없지. 그렇게 저는 제 전 재산의 70%인 3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을 우습게 봤어요. 어차피 우리 미국이 최고야. 한국은 그냥 운 좋게 잠깐 잘 나가는 거겠지. 바로 이런 오만함이 법정 스님께서 25년 전에 경고하신 서구 물질 문명의 교만이었던 거죠. 물론 그때는 전혀 몰랐지만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주가가 매일 올랐거든요.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하면서 추가로 100억 원을 더 투자했어요. 그런데 2달째 되던 어느 날,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이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이었어요. 아침 5시 40분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브래드였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에밀리, 큰일 났어. 그 회사. 완전 사기였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브래드, 뭔 소리야? 어제까지도 주가 올랐잖아. FBI가 새벽에 압수수색 들어갔어. 그 회사 CEO가 중국계 미국인이었는데 한국 회사인 척 위장한 거였어.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급하게 투자 계좌를 확인했는데 잔고가 3,000달러, 400억 원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게 바로 법정 스님의 예언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서구 물질 문명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더 끔찍한 건 제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렸다는 게 발각된 거였어요. 그날 오전 10시에 상사인 데이비드가 저를 불렀어요. 에밀리, 회사 자금 3천만 달러를 무단으로 유용했어. 당장 해고야. 그 순간 정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모든 게 끝난 거였죠. 친구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어요. 그동안 제가 술값, 밥값 다 내주면서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전부 등을 돌렸어요. 더 끔찍한 건 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거였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맨해튼 브릿지 위에 서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이렇게 살 바에야. 그런데 바로 그때 바람에 날려온 신문지 한 장이 제 발목에 감겼어요. 뉴욕타임스 구석 기사였는데 코리안 필로소피 오퍼스 뉴 호프 투 웨스턴 소사이어티. 한국, 또 한국. 그 순간 뭔가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나를 망하게 한 그 나라에서 희망이 나온다고. 집으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어요. 유튜브에서 코리안 필로소피라고 검색했더니 이상한 동영상이 하나 떴어요. 법정 스님 마이너스 어떤 각오로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가. 법정 스님.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썸네일 속 그분의 얼굴이 뭔가 평온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 25년 전 법정 스님의 예언이 제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영상을 클릭하자마자 고요한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마치 시공간을 넘어 저를 부르는 듯한 나긋나긋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목소리였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사실 가난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뭔 소리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부자라고. 이건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개념이었어요. 적게 가지고도 넉넉하게 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적게 가져도 넉넉하게.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평생 추구해왔던 게 뭐였는지. 더 많이 갖는 것, 더 비싼 것 사는 것이었는데 이 한국 스님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왔어요.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 이게 제일입니다. 뭘 잔뜩 쌓아놓아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가시방석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제일이다. 그 순간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500억 원을 가지고 있을 때도 사실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더 갖고 싶고 더 벌고 싶고 항상 불안했어요. 적은 것으로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은 것으로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기술을 익혀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25년 전 법정 스님께서 예언하신 그 서구인이 바로 저였다는 것을요. 물질에만 매달려 살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힌 사람 말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마다 자기 몫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독특한 독립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제가 평생 해온 게 바로 남과 비교하는 거였거든요. 동료보다 더 많은 연봉, 친구들보다 더 비싼 차. 항상 누군가와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스님은 각자가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실패자도, 모든 걸 잃은 저도 존귀한 존재라는 건가요? 동영상이 끝났는데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5년 전 예언의 음성이 제 가슴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불면에 시달렸는데 법정 스님 목소리를 들은 후에는 마음이 차분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관련 영상들을 계속 봤죠.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뭔가가 쌓여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깊은 철학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구나. 내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이런 스님이 계신 나라는 어떤 곳일까? 무소유 철학이 어디서 나온 걸까?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25년 전 법정 스님의 예언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미친 듯이 한국에 대해 찾아봤어요. 구글에서 사우스 코리아, 코리안 컬처, 코리안 히스토리를 검색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정말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한국의 경제 발전이었어요. 위키피디아에서 본 건데 한국이 60년대에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낮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된 거죠. 이게 말이 돼? 60년 만에 이런 발전을. 더 놀라운 건 기업들이었어요. 삼성, LG, 현대. 이 회사들이 전부 한국 회사였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일본 회사겠지 하고 넘겨짚었던 브랜드들이 다 한국 거였어요. 특히 삼성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가 삼성 갤럭시였거든요. 애플을 누르고 말이에요. 한국 회사가 미국 애플을 이긴다고. 반도체는 더 대단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한국은 기술력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던 거죠. 두 번째 충격은 K-팝이었어요.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빌보드 1위까지 했다는 걸 알고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국 가수가 미국 빌보드 1위라니요? 비틀즈 이후 최초로 영어가 아닌 언어로 빌보드 1위를 한 거래요. 유튜브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들어봤는데 완전 중독적이었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퀄리티가 할리우드 영화급이었거든요. 한국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나라였어. 더 찾아보니까 K-팝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유럽, 남미, 동남아시아까지 모든 나라 젊은이들이 K-팝에 열광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충격은 한국 드라마였어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1위를 했다는 거예요. 94개 나라에서 동시에 1위라니. 이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 에피소드를 봤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스토리텔링, 연출, 연기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할리우드 드라마보다 훨씬 몰입도가 높았죠. 미국이 문화 강국이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네. 네 번째 충격은 한국의 교육열이었어요.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더라고요. 미국보다 높았어요. 그리고 국제학업성 취도평가 PISA에서 한국이 항상 상위권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거구나. 다섯 번째 충격은 한국의 기술력이었어요.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 1위래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지.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 전쟁에 대해 찾아보면서였어요. 한국이 일제강점기 36년, 한국 전쟁 3년을 겪고도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한국 전쟁 때 미군이 한국을 도와줬다는 걸 알고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미국이 한국을 도와줬는데 나는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네. 더 부끄러웠던 건 미국에 한국계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도 월스트리트에도 한국계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그냥 아시안으로만 뭉뚱그려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과 교육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강의 기적이라는 용어였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단기간에 선진국이 된 걸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이런 나라에서 법정 스님 같은 분이 나온 거구나.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봤는지를요. 미국이 최고고 미국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이뤄낸 거였어요. 물질적 성공도 이뤘지만 동시에 정신적 가치도 잃지 않았던 거죠. 법정 스님이 바로 그 증거였어요. 경제는 발전시키면서도 무소유 같은 깊은 철학을 간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룬 대단한 나라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나온 배경을 이제 알 것 같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보자. 법정 스님이 계셨던 그 땅을 직접 밟아보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제게 남은 돈은 고작 $3,000 뿐이었거든요. 비행기표 사면 거의 바닥날 거였어요. 그런데도 가고 싶었어요. 아니, 가야만 할 것 같았어요. 돈이 없으면 어때?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게 가져도 되는 거잖아.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행을 예약했어요. 2022년 3월 15일, 제가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충격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제가 뉴욕 JFK 공항을 자주 이용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인천공항이 훨씬 멋있었어요. 이게 한국 공항이야? 천장이 엄청 높고 유리로 된 건물 구조가 정말 웅장했어요. 그리고 모든 안내판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제적인 감각이 완벽했죠.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영어로 물어봤는데 유창한 영어로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정중하게. Welcome to Korea. How can I help you? 미국 공항 직원들보다 훨씬 친절했어요.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놀랐어요. 시설이 완전 첨단이었거든요. 자동화된 시스템에 얼굴 인식까지. 한국이 이렇게 디지털화된 나라였어?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할 때 두 번째 충격이 왔어요. 기차가 정말 조용하고 빨랐어요. 그리고 깨끗했고요. 뉴욕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놀라웠어요. 고층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계획적으로 잘 지어진 느낌이었어요. 미국의 도시들처럼 무질서하게 발전한 게 아니라 뭔가 체계적으로 설계된 것 같았어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한국이야?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규모가 엄청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도 질서정연했어요. 누구 하나 큰 소리 내지 않고 모두 조용조용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예약한 숙소는 명동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하루에 3만 원짜리. 우리 돈으로 $25 정도였죠. 제 상황에는 그것도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가면서 세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철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우선 노선도부터 놀라웠어요. 색깔별로 구분된 노선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심이 깊구나. 지하철 안에서도 놀랐어요. 사람들이 정말 조용했어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뉴욕 지하철처럼 시끄럽지 않았죠. 그리고 노약자석에는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시민의식이구나. 명동에 도착했을 때 네 번째 충격이 왔어요. 거리가 정말 활기찼거든요.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했는데
어수선하지 않았어요.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 모습이었어요. 다들 정말 세련됐어요. 옷차림부터 헤어스타일까지. 뉴욕 사람들 못지않게 패셔너블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었어?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하면서 5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셨거든요. 어서 오세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우와, 한국은 처음이세요? 유창한 영어로 말씀하시면서 한국 여행 팁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어디를 가봐야 하는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해? 그날 저녁 명동거리를 걸으면서 정말 감정이 복잡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길거리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들도 신기했어요. 떡볶이, 순대, 어묵.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는데 냄새가 정말 좋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떡볶이를 사봤어요. 2,000원. 우리 돈으로 1달러 70센트 정도였는데 양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맛이. 와, 정말 맛있었어요. 달콤하면서 매콤한 게 완전 중독적이었죠. 이런 음식이 있었구나. 포장마차 아저씨가 영어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떡볶이 어때요? 맛있어요? 예스. 베리 딜리셔스. 하, 한국 음식 좋아하면 다른 것도 많이 먹어봐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그분이 정말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들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미소를 보면서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구나.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서 일기를 썼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내가 가졌던 모든 편견이 틀렸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고 한국 사람들은 훨씬 친절하고 세련됐다. 그리고 뭔가 따뜻하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으로 한국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경복궁에 갔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궁궐의 규모도 대단했지만 그 섬세한 건축미가 놀라웠거든요. 기둥 하나, 처마 하나까지 모든 게 예술 작품 같았어요. 한국에 이런 문화유산이 있었어? 가이드 투어에 참여했는데 가이드분이 영어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경복궁은 1391년에 지어졌습니다. 조선 왕조 518년의 역사가 담겨 있죠. 518년이나. 네, 한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5,000년 역사. 미국이 200년 좀 넘는 역사인데 한국은 5,000년이라고. 그날 오후에는 인사동에 갔어요. 전통 찻집들과 갤러리들이 늘어선 거리였는데 정말 운치가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한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면서 문득 법정 스님 생각이 났어요. 이런 문화적 토양에서 무소유 철학이 나온 거구나. 그리고 확신했어요. 저는 올바른 곳에 온 거라고. 이제 법정 스님이 계셨던 해인사를 찾아갈 시간이었어요. 서울에서 이틀을 보낸 후 드디어 해인사로 떠났어요.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경상남도 합천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발견이었어요.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자연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산들이 연달아 이어져 있고 그 사이로 강이 흐르고 미국의 거칠고 웅장한 자연과는 달리 한국의 자연은 섬세하고 온화했어요. 이런 풍경 속에서 살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합천터미널에서 해인사로 가는 버스를 갈아탔는데 이번엔 산길이었어요.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점점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고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렸어요. 법정 스님이 왜 이런 곳을 택하셨는지 알 것 같아. 해인사에 도착했을 때 정말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일주문부터 시작해서 사천왕문, 그리고 대웅전까지 모든 게 장엄했어요. 1,000년이 넘는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8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장경판전이었어요. 가이드분 설명을 들어보니
8만 장이 넘는 나무판에 불경을 새긴 거래요. 그것도 750여 년 전의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 더 놀라운 건 그 보존 상태였어요. 700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손상이 없다는 거예요. 습도와 온도를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건축 기법 때문이래요. 이게 과학이지. 한국인들의 지혜가 대단해. 하지만 정작 저를 감동시킨 건 스님들이었어요. 절 입구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한 젊은 스님이 다가오셨어요. 외국분이시네요. 어디를 찾으세요? 아, 저는 법정 스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어요. 그분의 표정이 갑자기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법정 스님을. 아, 그분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셨군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미국이요. 미국에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전해졌군요. 반갑습니다. 그분이 절 끝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법정 스님이 생전에 머물렀던 곳, 그분이 즐겨 산책하던 길.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요. 법정 스님은 정말 검소하게 사셨어요. 작은 방 하나에 이불 한 채, 밥그릇 하나. 그게 전부였죠. 정말 무소유를 실천하셨군요. 네, 그분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스님들에게도 큰 가르침이었죠.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혹시 저도 여기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스님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꼭 해보고 싶어요. 그분이 저를 총무 스님께 소개해 주셨어요. 60대 정도 되어 보이시는 자상한 분이셨는데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그것도 법정 스님 때문에? 네, 법정 스님 법문을 듣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총무 스님이 제 얘기를 차분히 들어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망했는지, 어떻게 법정 스님 말씀을 만났는지. 참, 기구한 인연이군요. 그런데 수행이 정말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 다음에 계속할지 결정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저는 해인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충격이었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까지 새벽 예불. 미국에서 평생 일찍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저에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예불 소리를, 목탁 소리와 스님들의 독경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어요. 이런 기분이 있었구나. 아침 공양도 신기했어요. 밥, 국, 반찬 몇 가지. 정말 검소한 식사였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알갱이도 남기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었어요.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잘 먹겠습니다라고 또 인사하고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수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3000배였어요. 스님이 법정 스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 3000배를 해보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첫날 100배를 하는데 무릎이 다 까져나갔어요. 미국에서 헬스클럽 다녔지만 이런 운동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200배, 300배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법정 스님께 말씀드렸어요. 스님,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500배쯤 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릎은 아팠지만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짊어지고 있던 스트레스, 분노, 원망.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1000배가 되었을 때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한국을 몰랐어요. 스님들이 제 모습을 보시고 걱정해 주셨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계속하고 싶어요. 2000배가 넘어가면서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마치 제 내면의 무언가가 정화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마침내 3000배를 완성했어요. 그날 밤 법정 스님의 사진 앞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스님,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한국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꿈에 법정 스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날 밤 꿈이 정말 생생했어요. 마치 현실인 것처럼요. 제가 해인사 뒤쪽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회색 승복을 입으신 분이었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법정 스님이셨어요. 에밀리아. 스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한국어로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스님, 멀리서 왔구나. 고생했어. 그분의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어요. 유튜브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죠. 스님,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법정 스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무시한 것이 아니라 몰랐던 거지. 이제 알았으니 됐어. 하지만 저는 다 잃었어요. 돈도, 친구도, 집도. 잃은 게 아니라 비운 거야. 진짜 중요한 것을 담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요? 법정 스님이 산 아래를 가리키셨어요. 그곳에서 환상 같은 광경이 펼쳐졌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미국, 유럽, 아프리카, 남미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들을 보아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쫓다가 길을 잃은 사람들이야.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가져도 마음이 비어 있어. 정말 그랬어요. 사람들이 돈가방을 들고 있는데도 얼굴이 어두웠어요. 내가 경험한 일이지? 네. 저도 500억 원이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래서 너를 여기로 부른 거야. 저를요? 법정 스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그 순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어요. 너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 사명이요? 동서양을 잇는 다리가 되는 거야. 서양 사람들에게 진정한 부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지. 그때 환상이 바뀌었어요. 제가 큰 강연장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적게 가져도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말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사람들이 내가 구해야 할 사람들이야.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스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니야. 너는 이미 알고 있어. 실패를 통해 배웠잖아. 실패요? 가장 깊은 절망을 겪어본 사람이 가장 큰 희망을 줄 수 있어. 내 경험이 바로 내 자격이야. 그때 환상이 또 바뀌었어요. 저를 중심으로 빛이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빛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이 빛이 뭐예요? 무소유의 지혜야. 한국에서 시작되어 온 세상을 밝힐 거야. 한국에서요? 그래. 한국은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룬 나라야. 경제도 발전시키고 영성도 잃지 않았지. 이게 미래의 모델이 될 거야. 법정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뭔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그럼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이게 내가 그 실패를 경험한 이유야. 실패가 이유였다고요? 그래.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어. 내가 모든 걸 잃은 것도, 한국에 온 것도, 나를 만난 것도 다 연결되어 있어. 그때 주변 풍경이 바뀌었어요. 해인사 전체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내가 얻은 깨달음을 세상에 전해라. 어떻게요? 내 방식으로. 내 언어로. 서양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정 스님이 제게 뭔가를 건네주셨어요. 작은 나무 염주였어요. 이걸 가져가거라. 내가 길을 잃을 때마다 이걸 보면서 오늘을 기억해. 스님. 그리고 기억해라.
진정한 부자는 적게 가져도 만족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걸 보여줘야 해. 네, 스님. 한국을 사랑해라. 이 나라가 내게 준 선물을 잊지 마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법정 스님이 점점 멀어지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에밀리아, 세상을 바꿔라.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잠에서 깼어요. 새벽 4시였는데 제 손에 정말로 염주가 들려 있었어요. 똑같은 나무 염주가요. 이게 꿈이었나? 현실이었나?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거든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 무소유의 지혜를 전해야 해.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희망으로 가득 찼죠. 제가 겪은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준비 과정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스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정말 가시는군요. 총무 스님이 아쉬워하셨어요. 네, 이제 할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인가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요. 스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거 참 좋은 일이군요. 법정 스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 사진 앞에서 절을 올렸어요. 스님, 약속드릴게요. 한국의 아름다운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겠어요. 그리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사명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질 때 눈물이 났어요. 고마움의 눈물이었죠. 고마워요, 한국. 저를 구해줘서. 12시간 비행하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방식으로, 내 언어로 해야지. 존 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뉴욕이 예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여전히 바쁘고 시끄러웠지만 그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다들 뭔가를 쫓아가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찾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들도 과거의 나와 똑같구나. 일단 살 곳부터 구해야 했어요. 제게 남은 돈은 $500 뿐이었거든요. 브루클린의 작은 원룸을 월세 $800에 구했어요. 보증금도 없이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테드엑스 신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제를 뭐라고 쓸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더 파워풀 댄 머니, 하우 아이 런드 트루 리치니스 인 사우스 코리아 돈보다 강력한 것. 제가 한국에서 찾은 진정한 풍요로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신청서를 냈어요.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미스 로엔, 당신의 스토리가 정말 흥미롭네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한국에서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물론입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해인사에서 찍은 사진들, 스님들과의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에 있는 염주를 보여드렸어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스토리네요. 테드엑스 브루클린에서 하시겠어요? 네. 준비하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무소유 철학을 어떻게 서양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지, 특히 한국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썼어요. 단순히 제 개인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테드엑스 발표 당일. 정말 떨렸어요. 청중이 300명 정도 되었는데 다들 회의적인 눈빛이었어요. 또 다른 자기계발서 스토리겠지. 그런 표정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로웬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500억 원을 벌어들이는 성공한 투자 전문가였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 500억 원이 있을 때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술렁술렁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충격적인 고백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이때부터 청중들이 진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저를 구해준 건 바로 그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기를 당한 것, 절망했던 것, 법정 스님을 만난 것, 한국에 간 것.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청중들이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거리, 사람들. 모든 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고 세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해인사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줬어요. 한국의 천년 고찰 해인사에서 저는 무소유라는 철학을 배웠습니다. 적게 가져도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염주를 꺼내 보이자 청중들이 완전히 집중했어요. 이건 꿈에서 법정 스님이 주신 염주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정말 제 손에 들려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요. 청중들 중에 몇 명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은 단순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로만 유명한 나라가 아닙니다. 물질적 발전과 정신적 가치의 균형을 이룬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삼성,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로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동시에 천년의 지혜를 간직한 나라입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이 되면서도 무소유 같은 깊은 철학을 잃지 않았어요.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진정한 부가 뭔지 말이에요. 통장 잔고입니까? 자동차 가격입니까? 집 평수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청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에밀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무소유 철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주세요. 그날 밤 테드엑스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완전히 바이럴이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어요. 댓글들을 보니까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소유 철학 정말 인상적이네요. 나도 물질주의에 지쳐 있었는데 희망이 보여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CNN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도 출연 제의가 들어왔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인터뷰가 나간 다음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사 제목이 From Wall Street to Temple One. 우먼즈 전이 To Find Meaning in South Korea였는데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월스트리트에서 절까지 한 여성이 한국에서 찾은 삶의 의미.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왔어요. 전 세계 언론사에서, 대학교에서, 기업에서 모두 강연 요청이었어요. 첫 번째 큰 강연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었어요.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다시 서는 거였죠. 그런데 이번엔 학생이 아니라 연사로 말이에요.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학생들이 가득 찬 대형 강의실, 그리고 교수님들까지. 여러분, 10년 전 저는 이 자리에 학생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한 가지 목표만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또다시 들려줬어요.
하지만 이번엔 한국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러분, 한국을 아시나요? 정말로 아시나요? K-팝, 한국 드라마, 그것만이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불과 60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예요.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학생들이 놀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경제 발전만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 가치도 함께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삼성이 애플과 경쟁하는 동시에 천년된 절에서는 무소유 철학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미래의 모델입니다. 물질과 정신의 조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에서 저는 배웠어요. 적게 가져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버는 건 의미 없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은 수단이어야 해요. 한국 사람들을 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경제를 발전시키지만 동시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전통을 지키고 나눔을 실천해요.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삶이에요. 강연이 끝난 후 한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에밀리, 정말 훌륭한 강연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한국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네, 교수님. 제 인생을 바꿔준 건 한국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가 아니라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한국은 특별해요. 급속한 현대화를 이루면서도 정신적 가치를 잃지 않은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 후로 강연 요청이 폭주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금융회사까지 강연을 요청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강연할 때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가 한때 일하고 싶어 했던 곳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돈을 쫓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직원들이 뜨끔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묻고 싶어요. 정말 행복하신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 강연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CEO는 회사 이익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어떤 투자자는 필요 이상의 소비를 줄이고 검소한 생활을 시작했어요. 젊은 직장인들은 주말에 명상이나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폭증했어요. 에밀리, 나도 한국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해보고 싶어. 무소유 철학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한국어 학원 등록자가 늘어났고 한국 관련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1년 후 테드 글로벌에서 연락이 왔어요. 본격적인 테드 토크를 하자는 거였어요. 미스 로엔, 당신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필요합니다. 테드 토크 제목은 더 리얼 웰스 레슨스 프롬 코리아로 정했어요. 진정한 부한국에서 배운 교훈들. 이번엔 전 세계 20억 명이 시청할 수 있는 무대였어요. 무대에 서면서 법정 스님 생각이 났어요. 스님, 제가 약속을 지키고 있나요? 테드 토크에서 저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Ladies and gentlemen, I want to tell you about a country that changed my life forever. 사우스 코리아. 신사숙녀 여러분,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꾼 나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요. This small peninsula in East Asia holds the key to humanity's future. 동아시아의 이 작은 반도가 인류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점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경제 발전, 기술 혁신, 문화 콘텐츠,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 가치. Korea shows us that we don't have to choose between prosperity and wisdom. We can have both. 한국은 우리에게 번영과 지혜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I lost everything in America, but I found myself in Korea. And now,
I want to share Korea's gift with the world. 저는 미국에서 모든 걸 잃었지만 한국에서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선물을 세상과 나누고 싶어요. Thank you, Korea.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고마워요, 한국. 제 인생을 구해줘서. 스탠딩 오베이션이 3분간 계속됐어요. 그 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 세계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책 출간 제의도 수십 건이 왔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에밀리 씨, 한국 홍보대사를 맡아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영광이에요. 지금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력,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 가치를요. 그리고 매년 한 번씩은 꼭 해인사를 찾아가요. 법정 스님 사진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요. 스님, 약속 지키고 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정신을 세상에 알리고 있어요. 3년 전 모든 걸 잃고 절망했던 제가 지금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에요. 제2의 고향이고 영혼의 안식처이고 꿈을 이뤄준 은인이에요. 한국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